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 혹시 퇴근길에 동네 둘러보시면서 저 가게 없어졌네?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 많죠. 요즘에 특히.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공간으로 변해 있는 모습? 요즘 부쩍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한두 마디로 설명될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내주신 자료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수치가 있었죠? 작년에만 해도요, 폐업 때문에 그 노란우산 공제금 타가신 자영업자가 11만 명을 넘고, 11만 명이요? 네, 그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수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숫자라기보다는 11만 개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마치 말기 질환처럼 말리질환? 소리 없이 진행되는 구조적 붕괴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 같아서 좀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몇몇 대표적인 업종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추억과 함께 사라지는 공간들이었어요. 아, 그 목욕탕 이야기? 네, 바로 동네 목욕탕 이야기죠. 90년대만 해도 전국에 1만 곳이 넘었다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인 5,500곳 정도만 남았다고 해요. 절반이나요?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불과 5년 만에 35%가 사라졌다는 대목에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집집마다 욕실이 잘 되어 있고 대형 찜질방도 많이 생겼으니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에서 짚어준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비용의 쓰나미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비용의 쓰나미야? 네,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겁니다. 말 그대로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잠시만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웠던 지점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장사를 접는 건데 돈이 없어서 문도 못 닫는다는 거예요. 아, 목욕탕 철거 비용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든다니 이건 그냥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탈출구 자체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폐업 신고도 못한 채 방치된 유령 목욕탕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목욕탕의 소멸이 단순히 하나의 업종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자료가 잘 짚어줬어요. 어떤 의미죠? 강원도 양양의 마지막 목욕탕이 문을 닫았을 때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확인하던 공동체의 마지막 사랑방을 잃었다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방. 이건 단순히 씻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기술의 냉정함이 들어서는 걸까요? 다음 사례는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해서 위기에 처한 분들 이야기인데 바로 동네 카센터입니다. 네. 자료에 나온 30년 경력 정비사분의 한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네. 엔진 소리만 들어도 뭘 고쳐야 할지 아는데 요즘 차는 소리가 안 나요. 아, 범인은 바로 전기차죠. 맞아요.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약 3만 개에 달해서 고칠 것도 교체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엔진, 변속기, 각종 오일류가 아예 필요 없으니까요. 네. 기존 정비 수요의 70%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회생제동 기능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마모 속도도 훨씬 느려졌고요. 수리할 거리가 급격히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일감이 줄어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기차가 사실상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라는 점이요. 맞아요. 고장이 나도 원인을 진단하려면 전용 소프트웨어에 접속해야 하는데 그 접근 권한을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로 막아버리는 거네요. 이건 30년 장인의 감각이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말 그대로 기술적 봉쇄에 부딪힌 거죠. 맞습니다. 평생 쌓아온 숙련된 기술의 가치가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 하나에 무력화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허탈하겠네요, 정말. 결국 정비시장은 공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독식하게 되고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은 타이어를 갈거나 아니면 폐업하는 길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아, 기술 발전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30년 장인의 한탄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었네요. 평생의 경험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심정, 정말 허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우리 식탁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먹는 문제. 파이면 팔수록 손해라는 김밥집과 중국집 이야기. 이건 정말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 더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보내주신 자료의 원가 분석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원가가 어떻길래요? 김밥 가격은 2배로 뛰고 단무지, 시금치, 계란 같은 재료비가 이미 판매가의 50%를 훌쩍 넘어요. 와, 여기에 최저시급 1만 원 시대에 인건비, 월세까지 계산하면 김밥 3줄은 팔아야 아르바이트생 1시간 월급이 겨우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죠. 3줄 팔아야 1시간 인건비라. 네. 중국집 상황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청취자분께서도 이 표현에 밑줄을 그으셨던데 플랫폼 봉건제라는 말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아, 플랫폼 봉건제.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중세시대 소작농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결국 대부분을 지주에게 상납해야 했던 구조와 비슷하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아, 예를 들어 짜장면을 10,000원에 팔면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 배달 대행업체에 주는 배달비,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까지 떼고 나면 3,000~4,000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여기에 재료비, 인건비, 월세까지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니 그렇다고 배달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요즘은 배달 앱이 없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게 취급을 받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지주에게 비싼 소장료를 내는 셈이군요. 그렇죠. 결국 사장님의 손맛이 아니라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가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네요. 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상품의 가치보다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중개 가치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이 국내의 새로운 지주라면 국경을 넘어선 초저가 공세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동네 옷가게. 동네 옷가게 사례를 보면서는 정말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시커머스의 공습이죠. 네. 자료에 나온 가격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동대문에서 도매가 15,000원에 떼온 티셔츠를 가게에 걸면 최소 3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남아야 하니까. 거의 똑같은 옷이 중국 앱에서는 무료 배송에 9,900원에 팔리고 있으니까요. 와, 9,900원이요? 네. 이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료를 보니까 중국 정부의 보조금 150달러 이하 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같은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동네 사장님들은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가게는 옷을 입어보고 사진만 찍는 무료 피팅룸이 되어버렸다는 쇼루밍 현상 이야기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네.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판매의 공간이 아니라 체험의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죠.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가격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지만 동시에 가격 외에 다른 경쟁력을 갖추기엔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너무나 벅차다는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자, 목욕탕부터 카센터, 식당, 옷가게까지 몇몇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3가지 구조적인 덫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3가지 덫을 하나씩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덫은 생계형 창업의 비극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창업자의 평균 나이가 52.3세라고 해요. 50대 초반이네요.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 밀려나 퇴직금으로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내몰린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혁신적인 아이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창업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였던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덫은 앞서 이야기 나눈 플랫폼과 기술의 포식이었고요. 세 번째 덫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네, 바로
소비의 실종이죠. 소비의 실종. 맞습니다. 결국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네, 월급 봉투는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수시장이라는 연못 자체가 말라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자영업자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네, 저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지금의 위기는 그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IMF가 갑자기 덮친 대형 교통사고였다면 지금은 서서히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말기질환과 같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요? 네. IMF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우리에겐 젊고 역동적인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다시 일으킬 동력이 있었죠. 아,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나라에서 내수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병으로 치면 회복할 체력 자체가 바닥난 상태인 거죠. 거시적인 위험 신호도 짚어주셨어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역대 최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한다는 대목이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버핏도 현금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버핏이 가진 현금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입니다. 반면 우리가 가진 현금은 원화라는 로컬 화폐죠. 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버핏은 댐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구명조끼, 즉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는 그 무너지는 댐 안에서 돌덩이, 즉 원화를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경고.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가 결국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내 월급은 조금씩 오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자료의 지적처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즉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후반부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뭐였죠? 첫째는 자산의 국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산의 국적을요? 네,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지 말고 달러 같은 기축통화의 비중을 늘리라는 조언이죠. 예전에는 달러 환전이 번거롭고 수수료도 비쌌는데 요즘은 증권사 앱 같은 걸 통하면 환전 수수료 거의 없이 손쉽게 달러를 사고 팔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죠. 이건 당장 실천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뭐였죠? 세금을 최소화하며 금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금.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금펀드나 은행 골드뱅킹은 나중에 수익이 나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이 꽤 크네요. 그 대안으로 자료에서는 증권사 앱을 통해 KRX 금시장에서 직접 금 현물을 1g 단위로 사는 방법을 추천하더라고요. KRX 금시장. 네, 양도소득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칙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빚 다이어트였습니다. 네. 특히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앱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자 비용을 1%만 줄여도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만 줄여도요? 네, 이런 앱들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거죠. 근데 이거 조회하면 신용 점수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금리를 조회만 하는 것은 신용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묘사된 풍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떤 풍경이었죠? 동네 목욕탕이 사라진 자리에 요양병원이 들어서고
시끌벅적하던 분식집 자리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겨나고 아, 따뜻한 안부와 정이 오가던 골목이 키오스크와 CCTV가 지키는 차갑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묘사가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히 가게 몇 개가 문을 닫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의 붕괴이자 우리가 알던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지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개인이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파도의 방향을 읽고 그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것인지 대비하는 자세일 겁니다. 네. 자료는 2026년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경제 위기는 부를 없애지 않는다. 단지 주인을 바꿀 뿐이다. 준비 안 된 자에게서 준비된 자에게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는 지금 어떤 가게가 사라지고 또 그 자리에는 무엇이 새로 들어서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